지금 독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 정책을 막 써요. 중국도 써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감정의 덫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르면 이럴수록 집중해야 될 것은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거시경제 전반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코로나 이후에 대중화된 주식 투자 열기. 하지만 이 투자 양상은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국장에만 머물던 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린 것인데요. 국장을 떠나는 개인 투자자들의 행렬, 지금은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는지 먼저 그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호 대표님,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얘기를 작년에 네.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네. 좀 변했습니까? 여전히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긍정적 의견보다는 좀 부정적 시각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근데 우리가 뭐 국장이냐 미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가치와 가격의 그 괴리를 잘 찾아내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면 미국 주식이 좋죠. 근데 지난 한 2년간 매년 20%씩 상승을 했고 S&P 500 기준으로 보면 저도 리서치 할 때부터 쭉 보면 작년 12월인가 23배를 넘어갔었거든요. S&P 500이 과거에 한 15배에서 21배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 있다가 한 20배 정도 내려왔어요. 그러면 좋은 기업이 있는 건 알겠지만 좋은 주가인지는 잘 모르겠는 여전히 상황이고요. 반면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다들 삼성전자도 저거 정말 답 없어 하고 모든 기업을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지만 어느덧 외국인들은 사고 있고 또 그래도 우리 국내 개인들도 중요하지만 작년에 우리나라 기관 중에서 제일 잘한 곳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이거든요. 연금이 작년에는 국내 GDP 중에 한 11.5% 정도였거든요. 올해 14.9%로 설정을 했어요. 굉장히 늘렸죠. 근데 이렇게 총 자산이 한 1,200조 됩니다. 국민연금이 꽤 커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한 40조 사야 됩니다. 근데 어제까지 봤더니 한 3.5조 샀더라고요. 그냥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뭐 국장이냐 미장이냐 뭐 개인이냐 누구냐를 떠나서 큰 자금의 흐름은 국내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 의견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면에 여전히 국내 증시에 대한 좀 혐오, 조롱 이런 건 아직까지 좀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좀 이런 얘기하면 되게들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최소한 올해는 미국 증시보다는 국내 증시가 훨씬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과실을 가져오지 않을까. 저는 그게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한 말씀이 승자와 패자의 역전이 이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 딱 지금 함축한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제 데이터 돌리다가 위너 루저 이펙트라고 해서요. 이게 이제 퀀트 돌리다가 보통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위너가 지속되다가 그러나 위너가 루저가 되고 영원한 위너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글로벌 증시만 바라보는 게 올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루저하면 어느 날 경제도 안 좋고 주식도 안 좋았던 독일과 중국 이런 나라가 막 올라오고 미국은 좀 주춤하고 국내 증시는 어떨까? 국내 증시에도 이제 그렇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5년 내에 뭐 밸류에이션 봤을 때 좀 상단 이상에 가 있는 것들은 좀 쉴 것 같고 밑에 있는 것들은 올라올 수 있고 뭐 아직 당장은 우리 증시도 위너가 더 우위에 있지만 예를 들어 방산 주식 같은 것들도 좀 불안불안해 하고 있고 뭐 바이오들도 좀 불안불안해 하는 것 같고 반면에 저 밑에 있던 뭐 이마트 같은 회사가 올라오고 삼성전자가 올라오고 이런 흐름은 결국 루저들의 반격이 좀 패자들의 어떤 시장의 밸류를 갭을 메우는 과정. 저는 그런 말 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가격만 바라보고 있으면 도저히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음이 도저히 인간이 이겨낼 수가 없는데 가치라는 우리가 잣대에 우리의 판단 기준을 맡긴다면 흔들릴 때 좀 밀리더라도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좀 부담스러운 것들은 줄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국내 증시가 더 낫지 않을까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자와 패자의 역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효석 대표님은 이 HS 아카데미가 투자자 교육을 담당하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 접하면서 많은 그 고민들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란 얘기 작년에 정말 그 거의 뭐 노래처럼 하다시피 했었는데 네네. 요즘엔 좀 분위기 달라졌나요? 국장 탈출이 지능순이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코스피가 좋은 투자처이냐 혹은 좋은 투자 자산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좋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자산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혁신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열의에 있는 자산인 거는 맞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는, 그러니까 지쳐서 떠난 거죠. 어떻게 보면 지쳐서 떠나게 만든 기존의 이제 투자자들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랑 친분이 있는 그리고 돈도 많이 버신 분들, 이런 분들 만나 보면 항상 저녁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오는 용어는 이민이에요. 이 나라를 떠나는 게 맞는 것 같다. 예.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떠나야 되겠다. 그거는 주식시장에서만 떠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심지어 어떤 분은 이민 컨설팅을 해서 돈을 벌겠다. 네. 아이들 그냥 다 떠나라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들이 작년에 이제 먼저 주식시장이 반영했고 투자자들이 그런 것을 떠나게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서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가치하고 가격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지나치게 우리나라의 코스피 많은 종목들이 저평가,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에 있다 보니 지금은 이제 좀 부각받는 구간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치하고 가격의 차이를 이렇게 먹는 투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게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저게 계속 되겠는데 혹은 저게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재밌게 봤던 유튜브 영상 중에 그 코미디언 중에 한 명이 몽클레어 예. 예, 유명한 거 있죠. 를 입고 나와서 뭐 우리 제이미가 뭐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대치맘을 좀 패러디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몽클 그 M 사 자켓이 매물로 많이 나왔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게 가치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라는 게 되게 주관적이고 측정하기 어렵고 그렇잖아요. 근데 가치의 움직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거고 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주제는 AI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말했는데 리싱킹 AI라고 말씀하시긴 바로 그 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AI가 굉장히 도도한 흐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그냥 1년, 2년 안에 끝날 일이 아니고 뭐 모빌리티든 아니면은 휴머노이드든 앞으로 3년, 5년 봤을 때 굉장히 큰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이 흐름은 미국과 중국에서 제대로 한판 붙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투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치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뭐 AI를 잘한다고 얘기했던 M7, 소위 말하는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빠졌는지 어제 체크를 해보니까 얘네들이 2022년 저점 수준의 밸류에이션까지 빠졌어요. 그럼 이익은 어떻게 됐나 봤더니 이익은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이라든지 이익 전망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만 빠진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명확해요. 중국한테 뭐 미국만 예외는 아닌 것 같은데 중국도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반영되면서 미국 빅테크 중심으로 쏠려있던 자금들이 급하게 빠져나오면서 가격이 여기도 또 많이 빠진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빅테크들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이제 중국의 항생테크죠. 그러니까 항생테크의 밸류에이션과 역전이 됐습니다. 오히려 이제 중국의 빅테크들의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진 상황이에요. 과연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지금 시작될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치와 가격의 함수관계 두 분이 또 이게 다른 각도에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좀 화끈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일반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뭐 레버리지 펀드 이렇게 투자하는데 최근에 저 얘기 나왔죠. 미국에서 오징어 게임식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테슬라, 엔비디아, 그다음에 뭐 팔란티어, 아이온큐 정말 핫한 것만 사서 치고 빠지겠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또 물리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식 투자 이거 괜찮습니까?
굉장히 이제 어쩌면 이렇게 둘이 앉아 있으면 아무래도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이효석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종목들에 집중했던 건 결국 성장에 대한 기대였겠죠. 제가 좀 그림 하나를 가져왔는데 그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그 반다이크의 초과 수익 바이브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네. 감수한 책, 저 추천하는 책인데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건 결국은 성장이 좀 주춤해지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숙 단계에 들어가면.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이 어떤 단계냐? 저 성장이 좀 주춤해지는 게 뭐냐?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이효석 대표님도 원래 애널리스트 전략을 하셨기 때문에 저랑 같이 성장률에 대한 고민이 전 시작된다 봅니다. 결국 우리가 가치를 계산할 때 이런 성장주는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이 둔화되고 오히려 아까 이익 대비해서 이익은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빠졌다 돌아왔을 거라 하지만 이익이 저렇게 늘었는데도 주가 못 올라가서 PER이 내려온다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그림을 보여드리면 엔비디아가 아십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75%인 회사예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이 안 되죠. 그쵸. 7.5%가 아니라 75%. 엔비디아가 말했던 자기들 스스로 내왔던 숫자를 봐도 이제는 매출 총이익률이 더 안 늘어날 겁니다. 오히려 줄어들 확률이 높고 매출 자체도 크게 안 늘어요. 아까 우리가 디스크 충격이라고 저도 전에 이효수 대표님이 했는 영상 보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결국 중국이 결국 가성비 좋은 시장 진출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에 뭔가 성장의 둔화를 가져오는 시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밸류에이션을 계속 주려면 이러한 가속 페달을 멈추면 안 되는데 뭔가 이 가속 페달이 느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우리가 밸류를 볼게요. 밸류를 보면 여러 가지 계산이 나오겠지만 팔란티어 PER 400배까지 갔었습니다. 예. 지금 뭐 내려온다 해도 꽤 높고 아까 그 뭐죠? 그 제가 그거 보자. 아이온큐. 아이온큐. 그건 PER 계산이 안 되고요. PBR, 그러니까 PBR로 보면 엔비디아도 뭐 좀 내려왔다고 해도 한 36배. 뭐 그러니까 밸류 보고 있으면요. 굉장히 가속 성장이 나와야 되는데 엑셀레이션이 나와야 되는데 뭐 아까 여기 많은 최근에 서학 투자자들이 싫어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숫자가 약간 기스가 났어요. 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젠스 왕이 한마디 해도 안 먹히는 겁니다. 말로 올라온 게 아니라 사실 엔비디아가 입증해 줬던 거는 가속, 엑셀레이션이 나온다는 거였는데 아까 우리 이효수 대표님도 아마 리싱킹 하자는 게 아마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저도 결국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 엑셀레이션이 나오길 바랍니다. 근데 당장 투자자의 시각은 우리가 린치가 말했잖아요. 이렇게 너무 먼 길 보지 말고 반보 앞을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 이 반보 앞의 상황만 본다면 야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져본 거죠. 도대체 왜 안 나올까? 아까 중국은 왜 밸류가 올라올까? 그렇게 보면 딱 답이 나오죠. 중국에 아십니까? 최근에 성장이라는 걸 점유율인데 휴대폰 시장에서 애플 점유율도 상당히 정체됐고요.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점유율은 내려오고 있고 그렇죠. 그걸 누가 샤오미와 화웨이카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두 갈등 속에서 빅테크를 이끌어왔던 그로스라는 단어가 뭔가 기스가 난 거 아닐까? 시장은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버렸고 그 결과로서 미국의 더위다 이제 트럼프 정책이 약간 미국 자체 유동성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돈들이 좀 나오는 느낌? 뭐 이 정도가 제가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무슨 10년 뒤에 미국 주식 얘기할 생각은 없고요. 올해만 놓고 본다면 아직도 만만치 않다. 현재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주식들의 밸류 수준을 본다면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기업은 좋은 기업이지만 좋은 주가라고는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제가 제 말 그대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투자자의 자세로서는 좋은 기업과 좋은 주가는 다른 거고 좀 그게 가장 적합한 단어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주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AI를 리싱킹해서 이제 그로스 팩터가 확실히 보이는 거냐. 이거를 아마 오늘 좀 저도 답을 얻어간다면 저한테도 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국 개미들 정말 이 오징어 게임식 투자라는 이런 비판까지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이제 왜 이런 그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 나왔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식인 분들 그리고 이제 이미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우리나라를 떠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정도로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연금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저걸 어떻게 뭐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도 이제 그 미래를 생각해 보면 답이 없다라는 생각인 거죠. 이렇다 보니까 미국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빨리 벌고 싶은 빨리 거죠? 벌고 싶다라는 그 조급함이 이런 현상으로 비춰지는데 저는 이제 성장에 대한 투자, 이런 미래에 대한 투자 이런 거를 하는 건 좋은데 지나친 레버리지 이거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토스 증권을 보면은 매일매일 이제 거래 대금 순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항상 레버리지가 수익권 안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투자는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빨리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들게 만들고 결국은 이제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거 들고 끝까지 버텨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들고 가기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것인데 이게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이 레버리지에 너무 이렇게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문제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미국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신 경험을 한 게 테슬라였기 때문에 다음 테슬라 뭐야? 다음 건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를 확장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런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현상들이 나쁘게만 볼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을 찾아내기 위한 열정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높이 사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팔란티어라는 회사를 우리나라 투자자들만큼 이해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 팔란티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공부하고 팔란티어가 어떻게 이렇게 40% 성장하는데 영업이익률이 40%씩 나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성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나라의 투자자들만큼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숫자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관점이나 아니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라는 관점이나 서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팔란티어 CEO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너무나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먼 미래를 보시고 투자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팔란티어가 제2의 테슬라가 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과열이 나오고 주가가 비싸지긴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자산을 얼마나 오래 끌고 갈 수 있느냐인데 오래 끌고 가기 위해서는 지나친 레버리지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항상 그 주가는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구간에서 내가 리스크를 어떻게 핸들링 할 것인가. 그래서 바닥에다 팔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어떤 주식이 성장주인데 성장률이 꺾이게 되는 순간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는 좋은 회사인데 안 좋은 주식이 되는 그 순간이 성장률이 꺾이기 시작하는 지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주가가 너무 빠져서 밸류에이션이 싸요. 이런 논리밖에 사야 되는 논리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팔란티어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팔란티어는 오히려 지금 가속 성장을 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비싼 건 맞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AI와 관련돼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2년 전에 챗 GPT가 나왔죠. 예. 그리고 모두가 열광을 했습니다. 그 효과가 한 1년에서 2년 정도 반영이 된 거예요. 엔비디아라는 주식으로.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딥시크가 나왔죠. 이 쇼크가 지금 한 3개월, 4개월째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반영되냐면 미국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이런 거죠. 다음은 뭘까? 다음이 어디서 나올까? 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절반 정도 반영됐다. 좀 더 반영될 수 있어서 미국 주식이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 다음이 뭘까?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올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미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만약에 넥스트 빅띵이 미국이 아니고 중국에서 나온다. 이거는 그냥 끝이에요. 이거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끝나는 거다. 그러면 미국이 스타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AI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샘 알트만이 만들지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만들지 누가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매지 못한다면 거기서 또 한 번의 와우 포인트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미국 주식 앞으로도 계속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대감을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의 싸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그냥 테슬라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정치적이라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차가 안 팔려요.
예전만치 않습니다. 중국에서 테슬라 그러면은 테슬라 타고 내리면 이제 하차감이 있었는데 중국 차가 워낙 올라오다 보니까 예전만치 않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이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할 때 테슬라가 몇 대 팔아.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일론 머스크가 2천만 대 얘기했었는데 요새는 500만 대 얘기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대수가 줄어들고 테슬라가 만들어내서 팔 수 있는 자동차의 수량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위축된 건 맞아요. 근데 이미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업에서도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에서 이익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꿈의 크기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눠서 저희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이제 꿈이 너무 큰 회사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200불 언저리 수준에서는 꿈은 많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기다려 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 시장 요즘 최근 한 달 새 이 변동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좀 출렁출렁하면서 성악개미들 무더기 손실이 예상된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요. 미국 장 확실히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도 이호석 대표 얘기 들으니까 저도 왔다 갔다 하죠, 네. 생각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제가 좀 올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까 계속 저희 그로스 성장과 성장률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업계에 있으면서 가장 중시했던 데이터인데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리면 결국 M7의 미국의 이제 KPS 이제 투자를 막 하는 거죠.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2024년 4분기를 기점으로 기저효과가 확실히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기저효과라는 건 뭐냐면 저 그림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 저 그림도 의미가 있는 게 솔림이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전 세계 지수 대비 미국 증시 보면 12월에 미국 솔림이 극단에 도달했는데 이렇게 극단에 도달하면 이번만 이랬던 게 아니에요. 항상 저러고 나면 상당량 이게 미국이 어떻게 상대 가치를 보이는 거죠. 상대 가치. 전 세계 증시 대비 미국만 저렇게 좋았을 때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그 이후의 흐름은 미국이 우위로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좀 보여드릴 그림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데이터상으로 그로스 레이트가 아까 엔비디아도 보여드려요. 엔비디아가 중요한데 이거는 7개 회사들을 딱 보여주면 이 4분기에 62.8% 증가했던 게 18%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결국은 투자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KPX 투자를 막 하면 아마 뭔가 미래에 대한 우리 그로스 레이트 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생길 텐데 왜 이러는 거는 뭐 다음 문제일 것 같아요. 분명한 건 투자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도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분모 모수가 워낙 커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 숫자 갖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오버들 한 거예요. 오버해서 막 했다가 이거를 줄이는 과정에서 미국은 좀 불리하고 반면에 왜 중국은 강하냐면 사실 중국이 이렇게까지 투자할 일 있겠냐 싶겠지만 중국은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양해 보면 그냥 왜 경기를 부양시킬 방법이 없거든. 지금 내수 쪽을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그게 살아나질 않으니까 부동산 접었자 되겠어요. 부동산 다 지금 뭐 맛이 가 있는데 중국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IT 쪽 투자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미국과 이익이 대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밸류가 성장이 나오는 거죠. 이쪽 투자가 늘리니까 엑셀레이션이 나오니까 밸류가 올라가고 있고 반면에 미국은 이게 약화되기가 내려오고 있고 이게 어디서 만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지 과거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중국의 빅테크 약치는 딥시크, 피트 딥시크라고 쓴 거는 뭐 중국도 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첨단 산업 육성 성장 계획 얘기 그 내용 들어가 보면 뭐 제가 그 정도 중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작정을 했구나. 뭐 다른 방법이 그러니까 있겠습니까? 딥시크가 나오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도 뭔가 여기서 우리가 치고 나갈 그 모멘텀이 있다, 돌파구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나가면 미국이 재정을 확보하려는 핵심은 소위 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아까 이호수 대표 말한 것처럼 AI 경쟁력을 갖고 싶어서 이런 건데 야 여기 하나 문제가 있어요. 미국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중국은 가성비가 참 좋나 봅니다. 그러니까 인력들도 참 싸다 봐요. 제가 중국을 깊이 안 들어가봤지만 AI 모델 시장이 완전 매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학했던 온갖 중국 자체에서 공부한 애들도 그렇고 그래서 중국 제조 2035라는 게 게임 체인저가 이거로 작정을 한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 과정이, 그러니까 아까 이호석 대표 말한 것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경쟁 구도에 들어갔는데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면 지속적인 매기가 될 거냐 물어본다면 저는 후자가 됐기 때문에 최근에 글로벌 유동성의 자금들의 선택은 뭔가 갈리게 된 거죠. 미국에서 나와서 다른 나라로 들어가는 이 밑에 깔린 생각은 말했지만 그로스의 성장률의 방향이 약간 다른 쪽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마 나온 게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큰 흐름의 어떤 돈의 글로벌 흐름의 변화가 있었다, 변화가 감지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세계적인 시한폭탄이라고 할 만한 이 트럼프의 입, 네. 미국의 경기 침체를 불사한다 그러면서 나스닥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는 말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뭐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요즘 되게 매일 체크하는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예. 사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금이에요. 아, 그러니까 왜 금이 이렇게 셀까? 금이 3,000불을 넘어갔거든 트라이온스당. 네. 근데 이건 엄청난 상승입니다. 우리가 이걸 단순하게 이걸 인플레 해지다, 뭐 정책 불확실성의 대가다 이렇게 보기에는 금은 원래 화폐이기 때문에 금의 변화는 뭔가 어떤 기준의 변화가 생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생긴 거죠. 저는 그게 결국은 달러에서 좀 시작된 것 같은데 뭐 제가 여기서 뭐 매크로 얘기하러 온 건 아니지만 최근에 정말 황당했던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한 두 달 전인가였죠. 이조 대표 한 2월인가 그 스티브 마람 네. 나왔을 때 다들 웃었지 않습니까 그때? 마라라고라고 해서 합인데 마라라고가 그 트럼프 별장이 별장 있는 그렇죠. 거죠. 그 내용을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냐면 미국은 원래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그 트리피네 딜레마라고 그래서 그냥 통화로 공급해줘야 되니까 무역 적자를 용인해야 되는 적자가 나야지 통화 공급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거죠. 교과서에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포기하는 순간 기축통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트럼프의 생각은 뭐냐면 지금 나는 달러 힘도 유지하고 재정 부담도 줄이고 할 수 있다요. 저는 이제 최근에 관세라던가 나토에 대한 좀 오버스러운 언행, 캐나다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은 안보의 대가 비용을 내게 받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안보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프라자 합의 얘기하는데 프라자 합의 때는 미국, 영국, 독일과 일본이 미국 말에 꼼짝 못할 때였어요. 예. 근데 지금 중국한테 프라자 합의처럼 하라고 말 듣겠어요? 유럽이 듣겠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그 이후에 30년간 망가지는 걸 봤는데 용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린 거냐면 결국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생각했던 소위 100년 채권, 영구채를 어느 나라가 사줄 거냐가 저는 올해 안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에 대한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 저게 그냥 던진 게 아닐 수 있겠구나. 결국 그럼 영구채를 왜 아무 사줄 이유가 없죠. 우리가 왜 그걸 사줍니까? 남의 아무리 미국이 뭐 협박밖에 없죠. 그게 뭐냐면 첫째는 관세 협박, 두 번째는 안보에 대한 대가를 얘기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그러니까 유럽도 나토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너 무섭지 않아? 내가 군사 도와줄게. 대신 돈 내. 기축통화 유지해줘. 그 대신 적자는 안 볼 거야. 이 실험이 성공할지 아닐지 모르겠으니까 지금 금으로 몰리고 있는 거 아닐까. 이거는 저 혼자 생각이 아니라 제가 이제 요즘 약간 자유인이 된 뒤에 칼럼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그냥 몇몇 꽂혀서 여러 가지 책을 좀 본 게 있는데 금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를 대변하는 속성이 있고 이건 특히 스티브 미란 보고서 그것도 좀 봤거든요. 제가 이건 무서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관세와 안보를 대가로 많은 나라에게 강요를 할 것이다. 그게 목적이야. 관세가 목적이 아니라 관세는 수단이고 수단일 뿐인 거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현재 금은 유동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유동성이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금부터 사자. 금이 여기서 더 올라가면 그게 더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 아닐까. 금값이 어떤 그런 바로미터가 되겠네요. 그렇지 않고는 금 매일매일 보시면 깜짝 놀라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주저함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 그리고 또 하나 뭐 말을 좀 길어졌는데 독일도 되게 웃긴 상황이에요. 독일하면 바이마르 공화국 때부터 인플레이션이라면 초인플레 겪은 나라 그럼요. 아닙니까? 그 나라가 균형 재정을 포기했어요. 그냥 그 나라가 제가 독일이 그 인프라 비용 5천억 유로가 그때 700조 저 계산해 봤더니 예. 깜짝 놀랐어요. 난 유로가 그렇게 반응이 올라가지고 700조예요. 그리고 국방비에서 1% 넘은 건 예산에서 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미국이 돈을 풀고 그 대신 내가 무역 적자 봐주니까 너네들은 부양 돈 많이 쓰지 마 했는데 미국은 돈 안 쓸 거야. 각자 도생으로 돈을 막 쓰는 거. 중국도 돈 쓰고. 잘 보십시오. 이 현상이 현재 글로벌 증시에
루저 위너를 가져오는 거예요.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렇죠. 요인이죠. 그 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멈추겠냐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의 정책은 패를 연 상태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유동성 일부들은 안전자산이라서 금을 선호한 게 아니라 달러의 불확실성에 베팅하는 자금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 고민도 좀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는 어떻게 보면 다 달러 패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거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될 그런 지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투자자들 이효석 대표님, 미국 투자 비중이 여전히 줄이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괜찮을까요? 그 시진핑 트럼프 이야기를 제가 조금만 드리면 네. 트럼프의 생각은 미국이 압도적 1위가 아니라는 거를 받아들인 사람이다. 혹은 미국의 패권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을 직시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끝났다 이게 아니고 중국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올라오고 그 생각이 오히려 딥시크 때문에 더 강화된 거죠. 딥시크 때문에 중국이 얻은 가장 큰 수확 중에 하나는 시진핑이 자신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청년들이 취업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창업을 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이제 돌아섰다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냐면 시진핑이 트럼프하고 갈등을 좀 더 오래 가져가도 되겠다. 배짱을 부릴 수 있다라는 측면이 돼도 이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더 세게 나오지 않으면 말을 안 듣네? 전화를 하라고 그랬는데 전화를 안 하네?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뭐 곧 올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안 갈 것 같은 분위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미국의 압도적 우위였었다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직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쓰고 있는 모든 정책은 달러 패권을 연장하는데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면 관세를 더 매기면 달러가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야지 달러 패권이 되는 거고 그리고 금융 규제를 안 해야지 외환 보유고를 달러로 할 텐데 계속해서 지금 그 규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달러 패권이 흔들린다라는 얘기를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작년에 실제로 보고서를 써가지고 이대로 가면 달러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 그럼 트럼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상황을 알고 있다면 지금 미국은 뭘 해야 될까요? 저는 빅베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깔끔하게 다 정리하고 아주 더 강해지지 않으면 다 이 패권을 연장하는 건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모든 행동을 보면 다 빅베스 하고 있는 거죠. 도지를 통해서 해서 판을 지금 뒤집어 놓지 않으면 미국은 너무 늙었고 미국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판을 깨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선두에서 팔란티어가 제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일론 머스크는 항상 지금 검정색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자기가 악당을 자처하겠다는 이제 메시지인 거거든요. 내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데 트럼프는 빨간색 모자를 쓰지만 일론 머스크는 검정색 모자를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악당 역할은 내가 자처할게. 근데 내가 이거 안 하면 미국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가 채권을 하겠어요. 이런 상황이면 안 그래도 지금 그 이자 비용이 국방비보다 더 나간다. 이러다가 천조국이 이자 내는 게 천조국이 되게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누가 그러니까 부채를 사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그냥 빅베스로 이해를 하면 된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정리되는 순간에는 그럼 미국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지금 독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 정책을 막 써요. 중국도 써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미국은 그래 니네 잘 쓰고 있네. 그래 알았어. 그럼 나는 안 쓸게. 아니요. 훨씬 더 많이 쓸 것 같잖아요. 이게 빅베스가 끝나고 나면 엄청난 부양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I와 관련해서는 악소리가 날 정도의 부양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흐름이 돈의 물줄기가 지금 미국에서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거를 한 방에 돌려놓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빅베스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악개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런 거죠. 미국 주식이 지금 한번 지난달부터 돈이 빠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미국 M7이라고 하는 빅테크에 자금이 엄청나게 몰려 있었어요. 한 60% 정도가 제일 많은 비중을 M7이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 만에 이게 40%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유럽 주식
그리고 중국 주식으로 많이 이동을 한 거죠. 근데 그런 현상이 숫자로도 확인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독일 주식과 중국 주식도 밸류에이션이 또 만만치 않은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고 이게 이제 모든 게 다 가격의 논리거든요. 이게 미국에서 빠져나가는 건 좋은데 이게 참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이게 더 싼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상황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한번 시작하고 조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급하게 또 이제 조정을 받다 보면 나는 줄이려고 그랬는데 줄이지도 못했는데 다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되는 상황도 있고 한동안 좀 이제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또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상황이 뭐 6월이 될지 아니면 뭐 가을이 될지 아직은 이제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식 투자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5m 앞에도 봐야 되지만 운전할 때요. 하지만 50m, 100m 앞도 쳐다봐야 되는 것이 바로 주식 투자라는 점에서 오늘 두 분 말씀만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요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시장만 볼 게 아니고 지금 미국 이외의 시장들이 꿈틀꿈틀하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윤주호 대표님, 유럽과 일본 역시 이제 관세 폭탄 때문에 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트럼프의 주목은 점점 세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주먹이 세지는데 세지는 만큼 주먹의 강도가 이게 진짜 주먹을 맞아서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겁을 안 내고 있는. 과거보다 훨씬 다른 나라들이 버티는 이유는 결국 미국이 먼저 손을 놓지 않을까. 손 들 거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둘이서 계속 말씀 나눈 것 중에 결국 어떻게 국채 부담을 축소할 거냐. 아까 순이자 지출이 저렇게 늘어나 있고 미국 자체 예산국에서 발표한 데이터예요. 그거 보고 있으면 급한 건 미국이에요. 거기다가 올해 리파이낸싱, 그러니까 그 대출 받았다 이제 빨리 상환 연장해야 되는데 이금리에 할 수 있다고요. 이금리에 하는 순간 계속해서 아마 부채에 대한 부담은 높아질 겁니다. 결국은 달러의 힘을 유지하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제조업도 살리겠다는 게 현재는 야심차게 시작을 했지만 저는 오히려 뒤로 가면 갈수록 트럼프 정책이 이렇게 일관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굳이 금 얘기를 오늘 주된 주제가 됐었는데 꺼낸 이유는 그거에 대한 신뢰가 높다면 아마 화폐단에서 변화가 크지 않았을 텐데 요즘 되게 의미 있게 보는 것 중에 유로화가 생각보다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원화는 안 사죠. 영장은 불안하니까. 엔화도 강합니다. 이건 뭐냐면 뭔가 선진국 통화 내에서는 재배치가 시작된 건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 미국이 관세를 때리든 말든 4월에 물론 이벤트가 나오면 좀 불안해 하겠지만 결국은 트럼프도 적절한 시점을 찾을 텐데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은 결국 약간 뒤로 손을 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저도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 게 중국이 버티고 있거든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중국은 원래 올해 답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내수 부양을 막 내놓는데 그리고 지금 시진핑 입장에서는 시진핑 3기 절반 넘었었는데 4연임 하려면 이 경제 갖고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게 왜 자신감이 생겼냐 보면 뭐 결국은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뭐 이쪽에 생각보다 투자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걸로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중국 내 자금 말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예.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국을 저렇게 견제하고 있는데 왜 들어오고 있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의도대로, 미국이 현재 아까 우리 주제대로 AI 경쟁력 때문에 중국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도 못했고 관세로서 협박을 겁박을 통해서 걷어내는 것도 불확실해진다면 저는 오히려 미국의 정책이 뒤로 가면서 오히려 좀 완화되는 흐름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비슷한 사례가 똑같지는 않지만 1971년에 닉슨이 소위 닉슨 쇼크 근태환 중지했을 때 한시적인 보편 관세를 실시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당시에는 미국과 일본과 독일이 손을 들어서 4개월 만에 끝났지만 트럼프 역시 관세를 영구적 정책이 아니라 어떤 협상형 정책으로 쓰는 거라면 관세로 인한 충격, 첫 질문으로 들어가서 관세로 인한 충격이 올해 내내 지속될 거로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협상력이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유럽 증시 흐름이 아주 견조한 연초와 같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는데 유럽 증시 강세 흐름 원인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 독일에서 부양책을 썼죠.
그리고 독일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방산 쪽에서는 그냥 아예 예산 뭐 브레이크를 안 걸겠다. 예. 돈을 그냥 뭐 무제한으로 쓰겠다. 뭐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미국이 빅테크들이 시가총액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주식이 늘 좋았어요. 그리고 늘 쏠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쏠렸다가 또 좀 덜했다가 쏠렸다가 덜했다가 했지만 결국은 미국 주식이 다른 나라 주식에 비해서 상대 강도를 2008년부터 쭉 그려보면 그냥 계속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다시 안 좋아진 거고요. 그러니까 뭐 왜 그런 건데?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없었던 빅테크가 생겼어요. 이게 끝입니다. 2008년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뭐 지금 엔비디아 우리가 말하는 7개의 기업들의 시가총액 다 합쳐봤자 1조 달러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18조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17조 달러라는 새로운 게 생긴 거죠. 없던 게 생긴 겁니다. 없던 게. 그럼 왜 없던 게 생겼나?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의 삶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2008년에는 언제나 무슨 거래를 할 때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걸어서 가고 옷을 살 때도 가서 사고 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이 핸드폰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됐고 이 디지털 생태계를 만든 빅테크들이 그 안에서 장사하는 애들한테 세금을 걷는 일종의 그 자기만의 제국을 메타도 하나의 제국, 애플도 하나의 제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8조 달러까지 갔는데 그럼 중국에 있는 빅테크들은 어느 정도까지가 적당한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얘네들이 올라오기 전에 1조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18조, 1조? 이거 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예. 이런 생각이 반영되면서 지금 조정이 나온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미국은 이제 15조까지 내려왔고 중국은 한 1.5조에서 2조 사이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0분의 1 정도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맞춰지는 과정에서 뭐 중국은 한 2조 달러 뭐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미국은 좀 조정받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독일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경제가 태어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수혜를 받는 건데 그 다음에 또 만들어지는 새로운 경제는 분명히 AI일 거고 휴머노이드일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세계가 될 건데 그런 것들을 어떤 생태계를 누가 만들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미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주가가 빠질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빠질 것 같으니까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버텼다가 좀 더 사야 되느냐 이거는 결국은 올라갈 거냐라는 생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처음 질문이 우리나라 주식, 한국 주식 말고 미국 주식이 왜 좋은 자산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산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 안에 있는 누군가가 뭔가 똑똑한 애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그걸 만들어낼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 중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회가 온 거죠. 지금 새로운 흐름이 시작된 거고, 말씀드렸던 그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세계를 한 바퀴 돌아봤는데 우리나라 시장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2643.13으로 마감했는데 뭐 공매도 부활한다 그러니까 또 외국인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코스피 3,000포인트 예상할 수 있습니까? 단정적으로 지수를 말씀하시니까 근데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한국 증시는 PBR로 제가 많이 봅니다. 워낙 성장이 약했던 나라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림 보여드리면 0.83배, 0.84배, 0.83배, 0.84배 2019년 이후에 하여튼 0.8배, 8 중반 이 정도 사면 하여튼 수익은 항상 났고요. 한 배는 갔었어요. 한 배. 한 배가 현재 2,848포인트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여백이 좀 있죠. 여기서 뭐 매일매일 오른 것 같지만 아직까지 밸류 여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위가 어쩔 때 열리냐면 한국의 기업이익은 뭐 반도체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 반도체가 왜 중요하냐면 수출 증가율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수출 증가율이 저번에 한번 푹 꺼졌다가 완전 바닥을 친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뭐 어떤 분들은 뭐 박스피 재미없다 얘기하지만 나름대로 이러한 소위 순환종적으로 바라보면 상당히 액티비티한 시장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올해는 아마 미국이 좀 주춤하면 한국 증시는 덜 빠지고 미국이 좀 미국이 그렇다고 좀 무너진다고 저는 안 보기 때문에 미국이 반등에 성공하면 미국이 오히려 박스권에 가면 한국 증시는 상단을 테스트할 거기 때문에
좀 열릴 것이다 봅니다. 근데 왜 3천 포인트도 한번 볼 수 있냐면 우리가 PBR을 계산하는 건 자본 총계가 중요한데 올해 또 연말이 지나면 자본 총계가 크게 늘어요. 그렇게 되면 한 배가 거의 3천 포인트 육박합니다. 예. 그렇게 보면 올해 전체를 바라본다면 지금 시점에 좀 올라와서 부담이 되겠지만 계속 말씀드렸지만 투자는 가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가격과 가치의 갭을 우리가 틈새를 보고서 메우는 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메워질 때 줄이면 돼요. 아직은 메워지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증시는 여전히 매력적인 상황이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효석 대표님, 네. 공매도 재개되지 않습니까? 이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공매도를 하면 주가가 빠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공매도를 저도 해봤어요. 저도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를 하면서 공매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공매도를 하라고 주는 그 헤지펀드들한테 돈을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돈을 주는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주냐면은 내가 주식을 100억 줄 텐데 이 중에 한 20억 정도는 공매도로 해서 해지 좀 해. 이렇게 하시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롱 바이어스 펀드가 많다는 거죠. 숏 바이어스 펀드는 제가 보기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만 하려고 들어오는 주식은 없다는 거죠. 공매도를 왜 하는데? 아, 주식 살라고. 주식 사는데 그냥 주식만 사면 좀 그러니까 공매도도 좀 해서 해지 해지한다고 차원에서? 하죠. 네. 해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한 120 마이너스 20, 뭐 100 마이너스 30, 요 정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새로운 돈이 들어온다라는 얘기고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거는 주식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주식도 뭐가 막 움직이고 야 뭐가 어떻게 됐어 빠졌어 이렇게 해야 관심을 갖지. 작년 말처럼 우리나라 뭐 했는지도 관심도 없고 막 이럴 때는 진짜 그 주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도 아유 뭐 투자를 하려고 해도 공매도도 없고 못해 뭐 이런 투자자들이 많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은 주식시장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거죠. 공매도를 한다면 어떤 주식을 공매도 할 것인가. 예. 그 팔 애들이 많은 주식을 공매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 빠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팔아야 주식이 빠지고 이제 공매도를 해서 수익을 거두니까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많이 몰려 있는 기존의 투자자들이 야 이거 좋아 그러면서 많이 몰려 있는 주식이 될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비싼 주식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공식을 맞물려 보면 이제 이번 주의 주식시장의 흐름도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이 공매도 재개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또 하나 우리 피할 수 없는 게 다음 주에 뭐 슈퍼 위기 된다고 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고 트럼프 관세 문제 우리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트럼프 관세 문제 안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역시 국내 시장 메리트가 해외 시장보다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불확성이 거치겠죠. 난 다음 아마 3월 말에서 4월 초가 좀 그런 우려가 증폭되는 예. 구간일 텐데 그런 우려가 증폭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생각보다 많이 견조한 겁니다. 만약 그게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사실 그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의 전반적으로 아까 그 이호석 대표도 얘기했지만 전략적 다양성이 충족되는 변화가 생겼어요. 공매도가 들어온다는 거는 전략적 다양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외국인 시장 참여가 확대된다는 의미가 되고 두 번째는 비싸게 많이 오른 종목 공매도가 나오겠지만 싼 종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전략적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러한 이벤트가 만약 우리가 예상을 좀 부합하지 좀 미진하더라도 어쩌면 주식을 늘리는 시간으로 갖지 않을까 전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떤 중간적 이벤트를 중시하지 말자는 생각이고요. 제가 오늘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지금 시장이 올라온 거는 그러한 이벤트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라 싸서 올라온 겁니다. 예. 그 갭이 메워졌냐에 대한 기본적 질문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이벤트들이나 불확실성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다 주식 다 팔고 좀만 먹어도 다 팔고 싶고 그렇죠. 예. 밀리는 건 또 안 팔게 되고 이런 소위 감정의 덫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면 이럴수록 집중해야 될 것은 그 기업 그 자체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이 아마 올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어떤 심리에 흔들리지 말고 기업의 본질을 보라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예. 이효석 대표님, 정말 시장에 난제들도 많고 불확실성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가 걱정거리가 많은데 우리 투자자들한테 어떤 포지션을 어떤 전략을 쓰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저는 이제 투자할 때 좋아하는데 가치와 가격의 차이도 중요하지만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가능하면 3년이나 5년 후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제 꿈을 가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그런 회사에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의 정책이 분명히 지금은 빅베스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트럼프가 하는 행동을 미국을 망가뜨릴 거라고 생각하고 바라볼 필요는 없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러다가 이제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 그런 얘기는 다른 얘기겠지만 이번 주에 FMC 회의도 있었지만 그럴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빅베스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미국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가지면서 좀 차분하게 기다리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주가가 올라가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이 미국 기업들이 결국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생산성 혁신을 만들어내고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윤진호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일단 여의도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보시니까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주관적이죠. 투자자들한테 어떤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짓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위너 루저, 아까 용어를 정하라고 하셔서 위너 루저 효과를 말씀드렸는데 결국 코스피보다 상당히 성과가 안 좋았던 것들, 그리고 최근 5년 대비 현재 수준이 어디냐를 보시면 그 중에서 좋은 기업을 찾아내기만 하면 상당히 쉬운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매력적인 매수 대상을 거기서 고르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불안해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 때문에 출렁일 때 이런 종목들 접근하면 아마 한국 증시가 올해 뭐 제가 한국 증시가 항상 좋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올해는 왜 이렇게 안 밀리지 하는 느낌을 상당히 받고 어느 날 언제 이렇게 올라왔어 하는 좀 우리가 주식이 없다면 한탄이 하는 시기도 올 수 있다. 그때까지 주식시장은 상당히 국내 투자자들이 아마 그때 되면 많이 돌아오겠죠. 그때가 되면. 저는 오히려 그때 좀 이호수 대표가 말한 것처럼 그 미국 주식에 고민을 할 시점은 그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한번 애정을 갖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조마조마 하루 종일 휴대폰을 들여다봐야 하는 일장일단의 승부를 펼치고 계신지 아니면 느긋하게 자식이 물려주겠다. 통 크게 묻어놓고 모른 척 하시는지. 저마다의 패턴과 방식은 모두 다르지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실천적이고 직접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시장은 있지만 끝은 없는 투자의 세계 평생 하시는 만큼 긴 호흡과 안목으로 용기 있게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연진 꿈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금요일 오후 6시에 찾아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